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카페가 논란이었는데요. 카페에서 이 각종 질병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가르치고 공유한 탓에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부모들은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심지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치료법까지 옳다고 믿었다는데요. 그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가짜 정보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추워지는 요즘에는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 트러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연진 원장님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아토피만큼 민간요법 얘기가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자연으로 돌아가면 아토피가 낫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토피라는 거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아토피가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예전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굉장히 감염병이 많았다면 우리가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아토피도 알레르기 질환의 한 종류거든요.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이런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이런 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좀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꼭 또 그런 거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워낙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요법도 굉장히 난립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주신 그 인터넷 카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애를 못 긁게 하려고 손에 붕대를 묶고 자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려운 게 아픈 것보다 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 아토피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제가 하루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 아기가 자다가 너무 가려우니까 자꾸 깨는 거예요. 그게 1시간에 한 번이든 30분에 한 번이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까지 오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깨니까 이게 신체적인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긴 하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이들의 고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든 질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켜주는 치료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집중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가려울 때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맞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 참아, 긁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아토피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심했어서 제가 그 고통을 정말 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데 상관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약을 적절하게 써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용하는 약을 말씀하시는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토피를 위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요, 내가 아토피인지 아닌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조금만 피부에 뭐가 생겨도 아토피 아니에요. 이렇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려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는 가려움증이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가족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가 부합이 되면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토피에는 또 특정한 부위 가려운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요. 이 아토피는 이
이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부증상이라고 해요. 아까 네. 얘기한 거는 주증상, 주된 증상이고 부증상이라는 거는 뭐 유두에 습진이 있다든지 손 발에 허물이 벗겨지고 가렵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귀 밑에가 찢어진다든지 눈 밑에가 꺼멓게 다크서클처럼 아이가 생긴다든지 눈 밑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네. 종합해서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또 아토피 질환을 현대 사회병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아토피 질환 도대체 왜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왜 아토피가 생겼을까? 우리 아이가 왜 아토피가 생겼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유전적인 측면이 꽤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많은데요. 70%에서 80% 정도가 네. 유전력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의 반수 한 50%에서 아토피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 부모님 중 아무도 아토피가 없다 하더라도 확률은 적지만 한 20%에서는 아토피가 또 생길 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애가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먹는 거가 내가 잘못 먹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돌 이전에는 먹는 거에 영향을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유식도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항원에 노출되는 시기를 좀 더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 계란이나 땅콩, 우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안 먹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크지 영양소가 또 않습니다. 결핍되니까. 그래서 저는 골고루 먹이되 얘가 땅콩을 먹었더니 아니면 계란을 먹었더니 되게 심해지더라 하면 그때 제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계란, 우유, 땅콩 다 안 먹이면 아이가 크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뭐 유아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기 이럴 때 이제 많은 원인이 흡입항원이라 그래서요. 네. 우리 그 쇼파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침구 소독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대기 오염 이거 피할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면역 반응의 불균형이 이제 아토피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다 감염이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이제 약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다뤄보고자 했는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지면 뭐 피부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제 하면 사실 꼭 의사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이걸 좀 줄이면서 끊어야 되고 또 스테로이드가 또 부작용 논란도 있고 해서 좀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잘 사용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피부과 약이 독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약입니다. 네. 사실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은데 단 남용, 오남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약들은 사실은 처방을 받을 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처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연고를 처방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저는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요. 네.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스테로이드도 등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약한 거부터 센 것까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센 거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를 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한두 번 바른다고 해서 그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로 많이 호전이 된 다음에 네. 끊으면 바로바로 재발을 하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역 조절 연고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 되는 약인데 그 약으로 바꿔서 유지요법으로 써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약만 한번 처방받고 그다음에 오지를 않아요. 괜찮아지면 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심해져서 오고 그러면 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조금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양을 내가 많이 발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먹는 약은 아이들한테 잘 쓰지는 않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먹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고 아이가 가려워할 때만 그냥 주면 되니까 그 약을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도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아이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부모 교육도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건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해요. 뭐, 최근에는 건선에 대한 기사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건선 하면, 뭐, 피부 건조증, 우리가 지난 네, 시간에 배운 네. 피부 건조증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그렇죠. 다르죠? 건선하고 건조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에 건자가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똑같은 건가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조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거고요. 네. 건선은 아직 원인 불명의 질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건선의 증상을 좀 살펴보면요. 네. 아주 특징적으로 팔꿈치, 무릎, 두피, 엉덩이 있는데 하얀 은색 은색? 네, 은색으로 막 비늘같이 생기는 각질이 네. 일어나는 판상, 두꺼운 판 같은 게 생겨요. 네. 굉장히 특징적인 병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은백색 인설이 생기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은설을 확 뜯어내게 되면 그 안에 점상 출혈이 생깁니다. 피가 난다는 거죠. 땡땡땡땡 이렇게 작은 네. 점상 출혈이 생기는데 이거를 아우츠피츠 사인이라고 아우츠피츠 징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선의 굉장히 특징적인 징후죠. 이것만 봐도 건조증하고는 전혀 다르죠. 딱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육안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런 건선 환자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상, 내가 다치거나 어디 확 긁히거나 하면 그 부위가 또 건선이 생겨요. 그런 특징적인 병변이 있는 게 이런 건선인데요. 이 건선은 지금 이 은백색 인설이 생기는 게 이제 아주 심상성 건설이라 그래서 아주 흔한 건선이고요. 네. 또 다른 모양이 조금 다양한 건선의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 조직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건선이죠. 그러면요, 이제 건선이 또 잘 생기는 부위도 좀 알아볼까 해요.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꿈치하고 다리, 그러니까 무릎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병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은백색의. 네, 그런 판상 이제 은백색 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목 있는데도 잘 생기고요. 머리, 두피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두피에도요? 그러니까 약간 비듬처럼 떨어지는데 비듬치고는 너무 심한 비듬이야라고 생각이 들면 건선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톱에 어떤 병변이 생기냐면 네. 이 건선이 있는 환자의 한 10에서 20% 정도에서 생기는데요. 손톱에 무슨 바늘로 콕콕콕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점상 네. 함몰이 생겨요. 손톱 함몰, 땡땡땡땡 그림에서 이제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5% 정도에서는 관절염도 생길 수가 관절염까지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건선은 건조증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건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건선이 왜 생기는지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보면요. 피부가 재생이 되는데 건선은 특징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이게 빠릅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빠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의 기본은 그 표피의 증식을 좀 억제시켜주는 비타민 D 제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습진이야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만 막 바르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더
재발률이 높고요. 네.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타민 D 제제를 꼭 쓰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 표피의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먹는 약이라든지 요새 그 생물학적 제제라 그래서 네. 부작용은 줄이면서 이런 표피의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아까 아토피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아토피나 건선에서도 광선 치료를 쓸 수가 있어요. 광선 우리가 치료. 광선. 그러니까 햇빛에 나갔더니 아토피도 좀 좋아지고 건선도 좋아지더라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 햇빛 중에서 이 건선이나 아토피에 좋은 광을 추출을 해서 네. 만든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선 치료를 하면 스테로이드의 양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합요법을 써서 건선을 치료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쭉 오랫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보습이 참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계절부터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제 추워지고 쌀쌀해지려고 그러고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에 맞춰주세요. 22도. 사실 좀 더 낮추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20도면 좀 춥기는 춥습니다. 요즘 같은 20도에서 쌀쌀한 한 날씨가. 22도. 네.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습도는 45%에서 55% 정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막 3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5에서 55% 정도로 맞춰놓으면 조금 적당하게. 이게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조해지면 감기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피부에 닿는 옷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면옷을 입어라. 우리 추우면 자꾸 이렇게 모직옷 같은 거 입어야 되고 네. 이렇게 목 올라오는 옷 입는데 이런 걸 입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카프 같은 거, 목도리 같은 거 하고 꺼끌꺼끌한 이런 모직 소재들이 오히려 피부 병변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 목욕 간단히 보습제 많이 발라라라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목욕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네, 게. 네. 떼미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한 20에서 22도, 네. 낮추면 낮출수록 네. 좋고, 이제 습도는 45에서 55% 정도 이제 맞춰서 또 네. 보습까지 같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좋군요. 네, 방금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추워진 날씨에 피부 보습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또 건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기에 걸리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은 뭔가요, 원장님? 정답은 X. 상관이 없나요? 사실 제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네. 감기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태거든요. 뭐 물론 감기하고 아토피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감기에 걸려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면 아토피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몸 컨디션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죠? 음식, 수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고 좀 피곤하고 하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수영을 하고 나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하고는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수영이 아토피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는 수영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잘 돼요. 여러 가지 균 감염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살짝 하는 건 좋지만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음식, 운동, 수면 충분히 자는 거 이런 걸로 감기도 예방되고 아토피도 예방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건선이 심해지면 관절염이 생긴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네네. 같은데 정답은 X. 아니군요. 그래서 건선 진단을 받으신 분이
이제 나 관절염 생기면 어떡해요. 이제 관절염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자체가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네. 그 관절염은요, 건선이 있는 분의 5%에서 10% 정도에서 생기는데요. 네. 그 관절염도 그러니까는 그 건선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건선이 생기는 그 유전자 타입 중에서 네. 어떤 한 타입에서 관절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선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오래 방치하면 관절염이 생긴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부에서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잉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토피는 반드시 유전된다. 아까도 이제 유전 요인이 가장 크다고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 반드시라는 게 좀 걸리네요. 네. 네, 정답은요? 네, X죠. 네. 네,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제가 X를 들었는데요. 근데 유전적인 소인은 아무래도 크기는 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70%에서 80%에서는 유전이 됩니다. 이제 단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요거 세 개가 알레르기 그 삼총사라고 해요. 그 삼총사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이한테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아토피가 생길 가능성이 반 정도 된다. 50% 정도.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많은 수에서 그래도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절망에 빠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나 또 알레르기 질환처럼 부모님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이걸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아이에게 아토피가 생긴다는 건 좀 오해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네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김연진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과 또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96만 명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계 기능 이상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집에서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피부과나 또 알레르기 내과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옥입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피부에 좋은 음식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마토를 가지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건데요. 그냥 토마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에 껍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썬다고 해도 드레싱이 안까지 잘 안 묻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딱 씹으면 이빨에 많이 끼죠. 식감도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미리 까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까냐면 칼집을 살짝 내가지고요. 뜨거운 물에 담가서 찬물에 담그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그러면 이 껍질 육질에 드레싱도 더 잘 묻을 거고요. 드실 때도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토마토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잘게 썰어주세요. 바질과 그 동량의 부피에 올리브유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간이 돼야 되니까요. 소금 간을 살짝 해주고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치즈를 넣을 거라서 간을 세게 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후추도 넣어서 채소의 풋내도 빼주시고요. 고르곤졸라 치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완성된 샐러드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토마토를 이용한 간단하지만
깊은 풍미를 가진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96만 명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계 기능 이상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피부 질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집에서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피부과나 또 알레르기 내과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